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적인 IT 회사에서 채용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발자 말고 다른 직군으로 취업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서 다른 직군은 어떤 식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개발자 취업 준비는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IT 회사, 그중에서 특히 IT 상위 티어의 회사들을 목표로 한다면 채용 프로세스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흔히 개발자들 사이에서 네카라쿠베라고 하는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 중 어딘가에서 이제 막 4년차가 되었고요. 첫 취업부터 이직까지 해서 총 5군데에서 6군데의 회사에서 채용 프로세스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았던 게 가장 컸지만 이제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결과가 좋았어서 첫 회사랑 이직 회사 모두 업무 내용이랑 처우, 연봉, 복지 등을 고려해서 회사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 회사 수가 적다 보니까 채용 프로세스 경험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는 해요. 그래도 누군가는 이 정도의 가이드만이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는 어떻게 준비했었는지 정도도 조금 조심스럽게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무조건 정답이야,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돼, 이거는 아니니까요. 쟤는 저렇게 했구나의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서류입니다. 모든 채용이 그렇지만 공채든 수시든 기본적으로 서류 제출을 통해서 공식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회사마다 다르겠죠.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는 정말 최소한의 인적사항을 적기도 하지만 보통은 지원 동기, 그리고 자신의 장단점, 프로젝트 이력 정도를 일반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주 작은 미세먼지만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거. 예를 들면은 내가 전공이랑 다른 개발자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을 때 왜 이 직업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나는 기존 전공이 적성에 안 맞아서 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내 적성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해 라는 표현이 사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지만 후자가 훨씬 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느낌을 주겠죠. 실제로 부정적인 단어들을 보는 것보다 긍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보는 게 무의식적으로도 이 사람에 대해 더 좋은 평가를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서류를 작성을 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포맷 외에 저는 포트폴리오 첨부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보통 포트폴리오는 선택사항이긴 한데 일단 저는 항상 첨부를 했었고요. 실제로 포트폴리오의 내용이 면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포트폴리오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틈틈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프로젝트를 미리 선별해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이건 좀 괜찮았다 싶은 것들로 한 3개, 많으면 5개까지 포트폴리오로 미리 만들어 놓으면 취업 시즌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형식은 PPT, PDF 뭐든 상관이 없고요. 중요한 건 프로젝트를 서술할 때 우리가 지원하는 포지션은 이제 기획이 아니라 개발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였는지는 한 줄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어떤 기술 스택을 써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개발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인 이슈를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이런 내용 위주로 정리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 프로젝트의 GitHub 주소 링크 한 줄 걸어 놓으면 가장 확실하긴 하겠죠. 물론 GitHub으로 소스 코드를 공개할 때는 이 코드가 공개되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링크를 걸기 전에 진짜 꼼꼼하게 내가 실수한 부분이나 이상한 코드는 없는지, 변수명은 괜찮았는지 뭐 등등 굉장히 여러 번 확인하고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은 코딩 테스트입니다. 서류 과정에서 통과하고 나면은 코딩 테스트 과정이 있어요. 전공자가 아니라면 이제 특히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딩 테스트는 흔히 2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알고리즘입니다. 보통 신입 공채는 거의 다 이런 알고리즘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으면 2~3시간, 많으면 4~5시간의 제한된 시간 동안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알고리즘은 진짜 최소 3개월 이상 매일 꾸준히 시간 투자를 해야 코딩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똑똑하신 분들은 훨씬 더 빨리도 가능하겠죠. 근데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려고 저는 처음 알고리즘 사이트에서 문제를 봤었을 때는
이게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감도 안 왔었어요. 근데 알고리즘도 이제 정해진 유형이 딱 있어서 많이 풀다 보면은 이거는 DFS구나 혹은 DP 문제구나 어떤 자료 구조를 써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리즘을 이제 또 한참 풀 때는 잘 풀리다가도 잠깐 쉬면은 또 금방 감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도 습관적으로 매일 풀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코딩 테스트에서 사용하는 플랫폼도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 사이트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풋과 아웃풋에도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리드코드, 해커랭크, 코딜리티, 프로그래머스 사이트에서 코딩 테스트 연습을 주로 많이 했었고요. 난이도는 중급 이상을 풀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쉬운 난이도부터 해서 점차 난이도를 높이면서 시간을 줄이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저는 중급 기준으로 한 하루에 4-5문제 정도 풀면 그 후부터는 이제 머리가 생각하는 걸 거부하기 시작해서 풀려고 해도 안 풀리더라고요. 그럴 때는 뭐 억지로 계속 알고리즘 붙잡는 대신에 다른 공부를 했었습니다. 보통 코딩 테스트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럼 베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답안 카피 앤 페이스트는 다 걸립니다. 변수 이름 조금 바꾸고 코드 순서 조금 바꾼다고 해서 안 들키지 않아요. 이런 경우 지원 이력서에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가 의심된다라고 기록에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꼭 정직하게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언어는 자유롭게 제한이 없기도 하지만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2개 정도는 다룰 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자바랑 파이썬을 주로 썼고요. 제한이 없을 때에는 문제에 따라 풀기 수월할 것 같은 언어를 섞어 쓰기도 했습니다. 1번은 자바로 풀고 2번은 파이썬으로 풀고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문자열 처리 같은 문제는 모두 파이썬으로 풀었었습니다. 2번째는 과제형입니다. 알고리즘 문제랑은 다르게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긴 시간을 주고 요구사항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현해 오도록 합니다. 내 평소 코딩 습관, 그리고 코딩 스타일, 설계 능력까지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과제고요. 기본 요구사항은 당연히 다 구현을 해야 하는 건데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끌어내서 정말 천하제일 무술대회 하듯이 열심히 만들어내면 됩니다. 보통 과제형으로 코딩 테스트를 보는 경우에는 이후에 면접에서 이거는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여기서 왜 이런 코드를 작성했는지와 같은 코드 리뷰 형태로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코딩을 하면서 어디까지 생각하고 코딩하는지를 보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제형 코딩 테스트는 프로젝트 완주 경험이 많을수록 유리한 것 같아요. 저는 워낙에 이것저것 프로젝트를 다작하기도 했었고 했던 프로젝트는 적어도 한 번, 많으면 3번 이상까지도 무조건 리팩토링 하면서 코드를 개선하고 구조를 바꾸고 설계하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내가 경험했던 프로젝트 규모 정도는 머릿속에서 설계가 이제 빠르게 그려지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반복해 왔던 습관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회사마다 코딩 테스트 후에 오프라인 코딩 테스트를 한 번 더 보거나 뭐 필기 시험 같은 게 따로 있을 수는 있어요. 어찌되었건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은 드디어 이제 1차 면접이 잡히게 됩니다. 면접이 잡히면은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내가 제출했던 서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내가 포트폴리오로 제출했던 프로젝트 코드들도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갔습니다. 코딩 테스트에서 풀었던 문제들도 다 이제 다시 보면서 더 좋은 방법으로 풀 수 있었는지도 생각해봤고 못 푼 문제는 당연히 이제 풀어서 준비를 해갔습니다. 면접에 들어가면 1분 정도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저는 이름하고 전공, 관심 분야 정도 해서 한 30초도 안 되게 해서 무난하게 했고요. 그다지 자기소개 준비에 사실 에너지를 쓰지는 않았어요. 그럼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느냐? 무조건 기술입니다. 물론 지원 동기나 조별 과제 중 뭐 갈등 사항은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같은 질문이 나오기도 하지만 기술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그런 질문에 대답을 잘해봐야 그다지 합격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 기술 질문은 어떤 걸 물어보느냐? 질문 내용을 그대로 말하기는 제가 조금 눈치가 보이고 나왔던 질문들을 복기해 보면은 자료 구조, 운영체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컴퓨터 공학 관련 기본 지식들을
어느 정도 깊이까지 이해하고 공부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자바를 쓴다면 JVM, GC에 대해서도 당연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알고리즘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코딩 테스트에서 나왔던 알고리즘 문제를 응용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간단한 문제를 손코딩으로 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간 복잡도 설명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게 좋고요. 손코딩은 문법 좀 틀렸다고 해서 떨어뜨리지 않으니까 문법을 완벽하게 외워야 하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정의만 외워가는 거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이거는 벼락치기로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시면 취업 준비할 때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고 있는 거를 다시 훑어보면서 이해한 걸 설명할 수 있게 핵심 키워드만 외워서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는 X랑 Y라는 단어는 꼭 나와야 한다. 딱 이 정도를 외워서 들어갔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포트폴리오 프로젝트에 관해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프로젝트 주제보다는 프로젝트의 기술이 중점이 되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막 창의적인 걸 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내지 않아도 됩니다. 프로젝트 설계를 어떻게 했고 왜 이런 구조로 설계했는지 화이트보드에 막 그려가면서 설명하기도 했었고요. 내가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썼으면 왜 썼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한 기술 스택의 사용법이나 API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떤 기술 스택을 사용했던 간에 그 기술 스택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썼는지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뭘 사용했는지 자체가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었는지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한 프로젝트가 아니면은 걸릴 수밖에 없어요. 혹시 조별 과제를 하는데 무임승차를 하는 누군가가 있다 하면은 너무 열받지 마시고 나는 그 친구 몫까지 더 많이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고맙다 친구야 하면서 신나게 프로젝트를 하시면 됩니다. 면접이 끝난 후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정말 빠르게 망각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면접을 보고 바로 면접에서 나온 질문들을 다 복기해서 이제 핸드폰에 써놨다가 집에 와서 엑셀 시트에 따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내가 대답했었던 질문, 대답하지 못했던 질문들 다 적어놓고 내가 했던 답변은 충분한 답변이었는지도 고민해봤고요. 대답하지 못했던 것들은 이제 당연히 다 찾아봤죠. 그래서 면접에서 떨어지든 붙든 면접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면접에서 떨어지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내가 생각해도 질문에 답변을 잘 못했고 준비가 부족했다면은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알았으니까 보충해서 다른 회사의 면접은 더 잘 보면 되는 거고요.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 나는 이 이상으로 더 이상 준비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도 떨어졌다면은 회사랑 나랑 성향이 안 맞았나 보다. 나랑 더 잘 맞는 회사를 가려나 보다 하고 얼른 넘기시고 다음 회사를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1차 면접에서 기술을 봤으니까 2차 면접은 인성 면접인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2차 면접도 기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면접에서 대답하지 못한 질문이 있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부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1차에서 대답 못했던 질문을 또 물어봤는데 또 대답 못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합격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물론 1차 면접보다 이제 인성 관련 질문의 비율이 늘어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술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인성 질문에 대답을 잘 하는 건 역시나 앞에서도 말했지만 합격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면접을 2차가 아니라 3차에 걸쳐서 보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이렇게 최종 면접에 합격하고 나면은 합격 통지와 처우 메일이 이제 날아올 겁니다. 중간중간에 회사마다 혹은 팀마다 뭐가 추가되고 빠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 IT 회사의 채용은 이런 프로세스들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제 주니어 개발자 채용에서는 현재의 개발 실력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까지도 본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주니어 개발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잘 이겨내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